지난 연말 언론 보도 또 각 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목표 성장률을 낮췄다, 먹구름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들 많이 내놓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그렇다면 이 먹구름을 어떻게 하면 걷어낼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키움증권의 투자전략팀장 홍춘욱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끼리만 복 많이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전망이 안 좋다. 지난 연말 12월 나온 보고서 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 분도 생각이 비슷하신 거죠?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춘욱 팀장님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금융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성장률 전망만큼 중요한 건 사실 없거든요. 예. 네, 그런데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이자 가장 무서운 곳이 사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네. 연준이잖아요. 예. 연준에서 2019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3으로 하향 조정하는 걸 보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내년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019년에 대한 전망들을 2018년 말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많이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장률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로 지금 내다보는 겁니까? 비관적인 곳은 2.4도 말씀하시는 곳이 있고요. 평균적인 경제 전망 예측 기관들의 이런 수준은 2.6, 2.7을 전망하시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3점대 얘기는 아무 데도 안 나오는군요. 네, IMF가 3%를 유지하시다가 좀 내리고 그래서 네. 이제 다 내렸죠. 내려서 특히 그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서도 2.6, 2.7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기대값의 중간값 정도는 2.6이나 2.5 정도가 될 거고 정부 기관은 조금 높게, 민간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인철 소장, 돌이켜보면 2017년 연말 그때는 해도 3자 붙은 그 보고서가 꽤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경기라는 게 후행성이에요. 지나고 봐야지 정말 그때가 좋았구나. 한 번도 경기 좋았다라는 얘기는 제가 기자 생활 20년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 베스트 컨디션, 그러니까 이제 학창 시절 우리 지금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가장 잘 뛰는 시기가 아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볼 때쯤일 거예요. 예. 그때 베스트 컨디션으로 뛰면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한 굉장히 날렵하셔서 잘 뛰었을 것 같은데. 저요? 네. 한 13초? 13초. 저는 소원이 17초 때 끊는 거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자 학생들이랑 뛰면 거의 비등하게 뛰지만 남학생이랑 뛰면 좀 격차가 나서 체육 시간이 싫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보면 이런 걸 이제 경제 용어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100% 전력 질주해서 낼 수 있는 베스트 이 성장률이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2.9%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한은은 다소 보수적입니다. 2.7에서 2.8까지도 보는데. 근데 올해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게 2.6에서 2.7%예요. 저는 지금까지 정부가 경제 전망을 하면서 딱 떨어지는 수치가 아니라 밴드로 제공한 것도 처음이고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올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나가 보면 가장 좋은 게 어느 때였느냐. 2017년이 그나마 3.1%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해 2018년 초에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2년 연속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을 열어보겠다. 네네. 3% 성장은 못했지만 3만 달러는 돌파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딱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이 정책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성장이 너무 빨리 왔다. 너무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이걸 어떻게 좀 탈바꿈할까, 체질 개선할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조금 아까 홍춘욱
팀장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경제는 아무래도 수출 주도 경제다 보니까 이 대외적 요인 그다음에 이제 대내적 요인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할 텐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낮춰잡았다는 것은 최근에는 미국만 그래도 혼자 잘 나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마저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선진국 평균은 다 1% 뭐 그 정도 아닙니까 성장률이? 그죠? 예, 일본이나 유럽은 1%만 나와도 잘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미국 혼자 2018년 성장률이 한 3% 초로 보이는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네. 혼자 잘 나갔죠. 예, 그랬었는데 2019년에는 미국도 이제 2% 초반 성장으로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견이니까 이게 상당히 울림이 있죠. 왜 그렇게 선진국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 성장률 둔화가 됐나? 결국 금리 문제인 것 같아요. 금리를 자꾸 올리죠. 예. 네. 이렇게 금리가 막 올라가면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나가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그 성장률이 너무 높아서 물가에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면 미리 찬물을 끼얹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많이 끼얹었지 않냐? 너무 많이. 예,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늘어난 게 이제 한 분기 동안 10% 이상 주가가 빠진 경우가 미국 기준입니다. 예. 한 분기, 그러니까 세 달이죠. 10월, 11월, 12월 세 달 동안에 10% 이상 그 주가가 빠진 경우가 1945년 대공황 이후 12차례인가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2018년 4분기가 네. 거기에 해당되는 분기였잖아요. 네. 그렇게 주가가 급락해 버리게 되면 소비 심리가 얼어붙죠. 얼어붙죠. 그래서 소비가 나빠질 거고 예, 소비 나빠지면 한국산 제품 아무리 값싸고 좋아도 지난해보다 좀 덜 사지 않겠어요? 이런 전망이 나오니 한국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과정이죠. 미중 무역 갈등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중 무역 갈등도 사실은 뭐 승자는 미국, 패자는 중국이라고 이원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장기화되다 보면 미국도 예상을 입고 있어요. 미국산이 중국에서 안 팔리는데 당연히 미국에서 공장을 옮기겠다는 회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너무 지금 유화 독존식으로 자국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 질서 내에서도 자기 힘을 너무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 치킨 게임처럼 내상을 잇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게 지금 철강 자동차 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뭐 지적재산권 이 분야로 더 확산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지난해까지 좋았던 수출이 올해는 정말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독단이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대부분 다 이제 물밑 협상 그동안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중국 측 시진핑 국가주석에서 입장에서도 내줄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정말 이제 물밑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둘 다 이제 내상을 입는 그런 형태가 돼가고 있는데 저는 앞서 이제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금리를 지금 2번 올렸어요. 지금도 격차가 0.75%포인트가 나는데 미국이 2번 더 올린다? 그럼 1% 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야 경기가 좋아서 과열을 시키기 위한 경기 긴축이라면 우리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단지 미국이 하니까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작 금통위 내부에서도 지난해 말 금리를 인상하면서 2명의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이 기준금리 방향이 올해 우리나라의 최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미국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 그것과 별개로 중국 경제만 놓고 봐도 중국도 고도 성장을 달리다가 자꾸만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통제하니까 우리가 미국에 파는 것도 많지만 중국도 어마어마한 우리 시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한테는 악영향이죠. 한국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향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수출 비해서 거의 2배거든요. 거기다가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그 범중화권의 생산 네트워크까지 생각하면 35% 정도. 그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전에 7% 있던 게 지금 6% 초반까지. 그것도 높은 성장률이지만 아무튼 그 급행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걸면 충격이 있잖아요. 중국 기준에서 보면 6이 되게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성장률 저하를 좀 막아보자. 이런 게 있다면 두 번째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 부과하고 공격해라. 우리는 내수 경기 부양으로 정부가 대응하겠다. 버텨보겠다. 또 다음번 선거 2년도 안 남았는데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카드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분명 수출 쪽 이런 것들 특히 11월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 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에 급격한 둔화를 막기 위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 둔화까지는 안 보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2009년 10년에 보여줬던 중국 주도의 세계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는 지금 중국 입장은 약간 수동적이다. 적극적으로 뭘 주도하기보다는 외부 압력에 대한 대응 측면이 좀 커 보여서 큰 도움 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홍 팀장님이 지금 제 질문에 답변하신 게 중국이 그래도 우리한테 회생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이 아니고 중국도 굉장히 우리한테 리스크인데 리스크가 그래도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미국과 그 리스크가 지금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근데 고금리의 폭풍 앞에서 다 지금 각자 도생 중인데 그래도 중국은 재정을 좀 푸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발 리스크에 그다음 중국발 리스크까지 겹쳐서 큰일이다라는 것에 중국발 리스크는 조금은 줄어들 여지가 그래도 있습니다. 정도 말씀이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 변수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내수를 얼마나 비집고 들어갈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착륙,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경합하는 품목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래도 중후장대한 건 아직은 뭐 우리가 중국보단 기술력이 앞서 있어 이런 것들이 눈 깜짝할 새 뒤집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든 LCD든 뭐 이런 것들이 생각 외로 짝퉁 이미지라는 중국 저가라는 이미지를 벗으면서 시장을 야금야금 물론 내수가 밑바탕이 되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정을 투입을 하면서 그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우리 기술은 건들지 마. 라고 하고 이제 차달라니 지금 이제는 이제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우리 쪽으로 이제 인력도 빼가려고. 우리한테 오면 네가 받는 연봉이 10배를 줄게. 집도 주고 해줄 테니까 와.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반도체 하나에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나들면서 정말 알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제 반도체 굴기를 내어서 이런 것들조차도 점유율에 뺏기거나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 간 어떤 협상의 도구로 반도체 카드를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인철 소장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국내 요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국내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공히 지적하는 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전통적 중화공업 이미 몇 년 전부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IT 기반의 반도체, 휴대폰까지도 이제 어려워진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산업 어떻게 보세요? 내부적인 요인으로.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어려워지는 거고요. 결국 점점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고 더 나가서 특히 좀 소프트 파워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헐리우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소프트 파워잖아요.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또 유무형의 이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 5년 전 어디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항상 걱정하는 게 우리는 물건 만드는 건 잘하는데 소프트 파워가 너무 없고 특히 고부가치 쪽은 전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돌이켜보면 외국산 화장품 사다 달라는 부탁을 해외 출장 갈 때 받으신 적이 최근에 거의 없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국산 화장품들이 물론 부침은 있죠. 부침은 있지만 굉장히 강한 경쟁력들을 가지면서 해외여행 갈 때 정말 그죠. 그런 것들이
또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되다가 사드 보복 이후에 안 들어오면서 내수가 굉장히 어려웠는 걸 생각해 보면 네. 지난해 11월 우리 항공 이용객 통계 이런 걸 보면 사드 보복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아직 공공 부문에 힘입은 바 크지만 감소하던 고용도 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 게 우리 경제 굉장히 강한 관광 대국으로 변모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아주 저가의 항공사들이 취항하면서 여행 경비 줄여준 게 훨씬 크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 수의 통계들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관광 산업이 되겠어 했던 부정적 관측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세 번째는 제약 업종에서 이 파이프라인, 그죠?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수출하는 걸 보면 이게 뭐 그냥 한두 회사에 또는 뭐 일시적인 일로 봤던 것들이 점점 그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고용도 많이 증가시키는 3대 산업이 바로 이쪽인데 바이오, 관광, 여행, 거기다 더 나가서 이 소비재는 특히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산업인데 여기를 침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분명히 있는데 그 어려운 부분들을 장기적인 문제와 당장의 문제를 좀 구분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장기적인 과제, 뭐 인구 감소, 더 나가서 임금이 올라가면서 저도 최저임금 이런 부분은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겠고요. 그런데 아무튼 뭐 고임금 국가가 되면 다 잘할 수 없어요. 그건 맞는 말,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성장 탄력의 둔화가 이런 장기적 요인이 더 악화돼서 생긴 문제냐,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 전망이 악화되거나 또 외국인이 한국에서 달러 강세 때문에 돈을 빼가고 그렇죠. 그래서 생긴 문제냐는 구분해 보면 장기적 요인이 뭐 아주 좋다 이렇게까지 저는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외부 요인이 좀 더 컸다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카드가 있지 않냐. 바로 재정 패키지가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올해 시장을 전망하고 경제를 전망할 때 한 가지 또 놓지 않아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도 그래서 상반기에 재정 투자를 뭐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화장품, 관광, 제약, 바이오 산업 좀 그런 것도 있네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 잘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뭐 LCD 산업 같은 경우 정말 고생하고 있고 자동차 보면 한숨이 좀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용도 많은 이 산업이 어려운 거 맞고요. 맞는데 모든 산업이 다 잘 되고 다 이렇게 잘 돌아가면 제일 좋죠. 그러나 또 이 부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부침이 전방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부분도 좀 있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반도체 부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 이인철 소장께서는 그러면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뭐 소위 미래 먹거리 산업 이런 걸 우리가 새롭게 발굴해내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제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전 정부에는 창조 경제라는 이유로 그 타이틀로 뭐 혁신 성장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키워야 한다.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행되는 걸 보면 결과물이 그다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관련법들이 국회에 잠자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공유경제, 이 4차 산업혁명 가운데 그나마 가장 빠르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공유경제가 맞습니다. 집을 공유하든 자동차를 공유하든 시장이 커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카풀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싱가포르, 호주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급속히 커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재 역할을 정부가 못 하고 있죠. 뭐 물론 기존 산업과 이제 융합을 통해서 아니면 기존 산업과의 어떤 마찰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 간의 자율로 합의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이런 이제 산업의 이제 고통을 이제 분명히 넘긴 이 선진국들의 사례를 좀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우리가 좀 이 국회가 정부가 조율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부가 이제 내년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도 이제 뭐 이제 집의 경우에는
공유 경제, 특히나 외국인들에 한해서 국내 숙박을 허용하는 이제 숙박의 경우에는 내국인도 한 180일 한도 내에서 허용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역시 뭐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 발짝 떼기 위해서는 혁신성장 지금까지 뭐 현경제 3대 이제 정책 기조,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제일 뒤로 갔다면 올해 그나마 우선순위로 돌렸다라는 거 분명히 긍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좋은 것들 가운데 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울한 것도 많아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빠져나간 국내 관광객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수지로 보면은 적자예요. 여전히 적자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치를 인구가 1억 2천인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연간 1,600만에서 1,700만이 나가요. 우리는 2배가 더 나간다는 겁니다. 네. 국내에서 눈치 안 보고 해외에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프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네. 뭐 조금 아까 언급하신 대로 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 한 해 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 활력 제고가 첫 번째 과제예요. 그걸 위해서 민간 투자 신속하게 한다. SOC 예산 상반기에 61% 이상 조기 집행한다. 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결하겠다.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을 맨 앞에 내세웠거든요. 이거는 2017년이나 18년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는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앞에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경제의 이제 최종 숫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성장률 대략 한 2.7, 2.8 정도로 많이 보는데요. 그러면 왜 2017년 대비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수출도 잘 됐었는데 왜 둔화됐나? 저는 재정 긴축에 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 재정 수지 기준으로 해서 10월까지 20조 이상의 흑자가 발생을 했고 대략 GDP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1%대 후반의 흑자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재정 흑자의 규모가 GDP의 1%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흑자가 났다라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금 걷어써서 기존에 빌렸던 돈 갖고 정부가 곳간에 넣어놨다라는 뜻이거든요. 돈을 풀어도 부족할 시원찰판에. 하네.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세금이 그만큼 많이 거칠지도 몰랐던 그렇죠. 그런 잘못이 크죠. 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증세, 기업소득 환류세제 폐지했고요. 담배세 인상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더 나가서 2015년 연말정산 파동 때 각종 공제 혜택들 줄어들면서 생각 밖에 뭐 2월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 더 받을 줄 알았던 분이 오히려 더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당한 증세가 있었던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세율을 인상해놨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고 여기에 또 종부세까지 이제 2019년 더 대폭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재정 수지가 흑자가 된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계랑 달라서 정부는 일정 정도 재정 수지를 적자로 끌고 가는 게 경제에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큰 흑자를 냈다라는 것은 좀 반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난해 상반기 있었던 추가 경정 예산, 이른바 추경이라고 하죠. 미니 추경이었다라고 이야기 들으시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일자리 예산 만들겠다 그러면서 3조 원 안팎으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의 추경에 그쳤던 것이 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한 요인이었다고 본다면 이 면에서 본다면 일단 경제의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참 많이 줄었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중이에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먼데 굉장히 강한 충격이 줄고 더 나아가 재정이 집행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대여건 안 좋지만 좀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걸로 그치지 말고 이번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들의 토지 공급 확대의 가장 전제가 뭐였냐면 광역교통망 확충이었어요. 이런 쪽에 정부 재정 투입, 특히 국책 사업화 또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어떤 뭐 시급할 때는 면제
이런 정도의 조치를 통해서 빨리 공사하는 게 서로 집값을 또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재정이 이제 경기 위축 국면에서는 투입이 돼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데는 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재정도 재정 나름의 용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현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와 좀 다른 점이 나는 뭐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성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SOC 예산을 감액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뭐 국회 선진화법을 어겨가면서 또 끝까지 또 쪽지 예산을 통해서 SOC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뭐 예산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보면 일자리 예산이 현 정부 들어서 한 45조 원 가까이 들었죠. 맞아요. 근데 일자리는 거의 고용 참사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그 돈이 어디 갔냐? 누구도 어디에 어떻게 용도가 쓰였는지 정말 얘기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해도 아마 일자리 예산이 23조 원이에요. 그리고는 뭐 일자리 지난해보다는 한 5만 명 늘은 연평균 한 15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재정이 지금 말씀하신 뭐 3기 신도시와 같은 교통 인프라 광명 막 충분히 경제의 어떤 건설 쪽에 투입된 이 부분은 경제 성장률과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난해 봤다시피 세금 3종 세트를 깎아줬어요. 7월, 8월 전기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자동차 단 개별 소비세 인하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깎아준 게 뭐죠? 유류세. 네. 유류세도 또 연말까지 인하해줬죠.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내수가 좋아지지 않아요. 네. 정말로 돈은 쓸 때 써야 돼요. 근데 앞서서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뭐 재정 투입에 대해서 굉장히 긴축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정을 투입해서 민간 어떤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제 총량을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외 변수 얘기하고 대내 변수 얘기하고 대내 변수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경기 조절을 위한 정부 재정의 역할 뭐 이런 쪽으로 쭉 갔는데 그러다 보면 이 양극화, 이 저소득층의 어떤 소득 분배 또 그것과 직접 연결되는 최저임금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제 뒤로 제쳐진 감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만두신 이 장하성 정책실장 같으신 분들이 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그 효과가 빠르면 뭐 지난해 연말 나올 것이다라고 하다가 이제 조금 그 효과가 안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나올 것이다. 그게 이제 올해란 말이죠.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니까 고용 지표를 이렇게 쭉 뜯어보거든요. 뜯어보면 어디서 많이 줄고 어디서 많이 늘었는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준 곳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이해가 돼요. 음식료, 도소매, 음식료, 숙박업처럼 관광산업 비중이 높았거나 또는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 곳이 줄어드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준 게 뭐냐면 건물 관리 서비스라든가 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경비 관련된 곳에서 10만 명 이상 줄었거든요. 그게 최저임금 직격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좋거든요. 할 수도 있죠. 그건 그때 당시 대선 당시 대부분 주요 후보의 공약이었고 이행하려 노력하는 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할 충격에 대해 대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일자리 관련 예산을 푼다라고 아까 이 소장님도 정말 잘 이야기하셨지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대비책이지 복지나 이런 쪽 관련해서 일을 또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거였으면 재정을 늘렸어야죠. 더 일찍 늘렸어야 그렇죠.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했었어야죠. 상황인식도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 최저임금의 속도도 너무 가파른 관계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정부도 알아서 지금 이제 속도 조절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 상태. 근데 이제 문제가 새로 생긴 일자리들이 어디냐 봤더니 공공 쪽이 많이 생기고 또 보건복지 의료, 그러니까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노인 요양 관련돼 있는 그런 쪽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좀 노동시장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보면 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가 결국 앞으로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수출로 경쟁하는 나라라는 건 어디 가지 않는다라면 일단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고용하거나 R&D를 하는 거에 대한
보조 혜택들, 공제 혜택들 이런 거를 좀 많이 인센티브 그쪽에 돈을 주는 것도 상당히 왜냐하면 재정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몇몇 세제 속에서 사라졌던 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뭐 숫자상으로 고용의 악화라든지 쭉 다 드러난 거 뭐 우리 다 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갖는 긍정적 효과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아예 고용시장에서 쫓겨나신 분도 있지만 고용시장에 살아나오면서 임금 인상의 혜택을 본 분들이 조금씩은 소비를 늘릴 것 아니겠습니까? 또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이 일단 먼저 적용된 대기업에서부터라도 빨리 퇴근하니까 뭐 학원도 많이 가고 헬스클럽도 많이 가고 뭐 주변에 뭐 이런 것들도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효과들은 언제쯤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2017년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만에 하나 소득주도 성장 굉장히 좋은 취지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차별이 굉장히 심한 것을 줄이자라는 거니까 그게 경기가 미국처럼 좋아지는 시기였다면 굉장히 호황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결국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이 비용을 감내할 건가?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을과 을의 대결로 변질되고 또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올려서 물가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거듭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됨으로 해서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말 남는 시간은 이제 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자기가 못했던 워라밸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런 산업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다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게 부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워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걸 또 재정을 투입해서 막다 보니 그걸 과연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논리서부터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나오고 또 일기 경제 내각이 바뀐 것도 이 속도 조절이라는 이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지금 연말부터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또 이제 주휴수당을 또 포함하면서 기업들 특히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는 헌법 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주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게 될 경우 하루 정도는 유급휴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최저임금 산입에 넣을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또 논란이 있는 건데요. 이게 어쨌든 지금 정부는 그동안 이제 세계 경제 축에서 혁신 성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정말로 지금 이 속도 조절을 지금 뭐 최저임금 개편의 어떤 기구부터 이원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하는 전문가 집단을 먼저 한번 걸러서 그 이후에 노사가 합의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노사정 9명의 각각 대표가 나가서 27명이 논의를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잘 없어요. 대부분 정부의 중재안이 결국 이제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과연 최저임금 인상 구간 결정을 먼저 해서 낮춰놓고 위에 올라간들 이거 할 건가? 옥상 옥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조대로 반발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친노조의 정책을 이제 이 공약 삼았기 때문에 뽑아줬는데 지금 들어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뭐 이제 탄력 근로제도 그렇고요. 항상 모든 정부가 그 딱 중간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중심은 조금 이동한 것 같은 우리가 두 분 다 지적하신 거고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언급했던 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그것이 갖고 온 여러 가지 논란의 측면들은 우리 이인철 소장하고 두 분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 경제적 효과는 안 나타납니까? 아니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미미하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불평등 심화로 나타나는 거 오히려?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가 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사이즈가 임금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그러니까 남녀 임금 격차도 크고 예를 들어서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도 크고 막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큰 변수가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있고 생산성도 높고 시장 장악력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문제 안 돼요. 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근데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입장에서는 원래 저임금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따라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열심히 이렇게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해보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이 우리나라 이제 만일 시간당 10,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연 2천만 원 이상인데 현재 환율로 따지면 1만 달러 후반이거든요. 이 정도,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받아도. 근데 우리나라에 이 정도 소득이면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뭐 등등 수많은 나라들의 그 1인당 국민소득보다 2배 이상이거나 2배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려놓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은 해외에 개방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나 그쪽 레벨에 있거나 또는 거기 지키지 않는 분들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양극화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대의는 알지만 현재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 있는 걸, 구조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규제와 인센티브 양쪽 다, 채찍과 당근이 다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는 없이 그냥 최저임금만 인상한다고 그런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조금.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지적이세요. 양극화를 좀 해결해 보고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걸 내놓았는데 그것의 근본 구조인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아주 대대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효과만 가져왔다. 이 말씀 정도 듣고 앞으로 이제 이 혁신성장 위주로 규제 완화하고 재정투자 확대하고 경기를 살리는 노력과 함께 진짜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부터 한 30초씩만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려면 이런 데서 찾아야 됩니다.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인철 소장. 우리는 IMF도 금모으면서 이겨냈어요. 지금 사실은 위기가 아닌 것 같은 위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어떤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 경협 관련해서 사실은 이 물리적인 통일보다도 경제적인 통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요. 맞아요. 또 이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이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가능한 이쪽에 이제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기서 한번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고요. 자, 홍춘욱 팀장. 네, 저는 자세를 변화한 것만 해도 아주 큰 성취다. 긍정적 효과. 특히 이번에 3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교통망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에 있는 걸 분산시키는데 갖춰져 있던 클러스터를 해체하는데 노력을 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잘 만들어진 클러스터, 서울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와 좋은 교육기관 그리고 엄청나게 두꺼운 노동시장이잖아요. 이걸 잘 살려보겠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서 긍정적인 면은 이제 조금씩 나타날 수 있고 좋은 방향 전환이 시작됐다는 점은 인정해 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 연말에 두 분 또 모시고 연초에 했던 우리 전망이 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리 좀 했으면 싶은 그런 개인적 바람을 좀 갖고 있네요. 키움증권의 홍춘욱 투자전략팀장,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